서울의 밤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는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고 낡은 빌라촌의 좁은 골목길을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다. 한솔이 에찬세리는 값싼 웨딩드레스 자락을 힘겹게 붙잡은 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드레스의 흰색은 이 축축하고 음울한 골목과 어울리지 않게 외로워 보였다. 그녀의 뒤에서 새어머니 박화영 화영 여사가 차 안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들어가. 이 결혼은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 동생 서연이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자초한 일. 서리는 쓴웃음을 삼켰다. 그녀가 무엇을 자초했단 말인가?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자신을 평생 그림자처럼 취급했던 새어머니.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 뒤에 시기와 질투심을 감춘 이복동생 한서연, 에이찬서연. 그들의 화려한 삶을 위해 자신은 언제나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희생은 정점을 찍었다. 서연이 재벌가의 아들과의 혼담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눈엣 가시 같은 서리를 처리해야만 했다. 그 처리 방식이 바로 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가난뱅이 장애인과의 결혼이었다. 박 여사는 서리가 받은 유일한 결혼 선물인 낡은 가방 하나를 땅바닥에 툭 던지며 말했다. 내 신랑이라는 작자는 다리가 불편해서 마중도 못 나온다더구나. 꼴 좋다. 내 인생이 딱 그 수준인 거야.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이니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붙일 생각 마라. 차가운 경고를 마지막으로 검은색 세단은 미련 없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서리는 차가 남긴 배기가스와 빗물이 뒤섞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지난 10수년간의 서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한 체념 때문인지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잡이는 차갑고 녹슬어 있었다. 문을 열자 끼익하고 신경을 긁는 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작은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고 비에 젖은 채 방치된 살림살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서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젖은 드레스 자락을 추스르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중앙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만으로도 깊은 고독과 세상에 대한 냉소가 느껴졌다. 넓은 어깨는 다부져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서리가 들어서는 소리에도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서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기괴하고 슬픈 인사인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적을 깬 것은 남자였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서리를 마주했다. 낮은 목소리가 거실의 찬 공기를 갈랐다. 워스나.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서리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새어머니가 말했던 볼품없는 장애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은 조각상처럼 완벽한 비율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 반쪽에는 끔찍한 사고의 흔적인 듯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고 그 아름다운 조각상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텅 빈 눈동자. 그는 서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무심하게 hure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마치 가구라도 보는 듯 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JY그룹에 숨겨진 후계자이자 최연소 회장. 하지만 지금 그의 신분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몇 달 전 그는 라이벌 기업인 최 회장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 의도된 교통사고를 당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회사 내부에 자신을 배신한 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는 죽은 것으로 위장한 채 이 허름한 집에서 정체를 숨기고 상처를 회복하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에 결혼은 없었다. 하지만 그를 돌봐주던 유일한 혈육인 고모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면서 그의 일상에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졌다. 고모는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가여운 처지의 아가씨가 있다며 그녀라면 돈이나 배경을 보고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차피 임시 방편일 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조용히 보내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 터무니없는 결혼을 받아들였다. 지우는 서리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 조건은 들었겠지. 난 가난하고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다. 내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서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라니. 그녀는 애초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방은 저쪽이다. 알아서 사용해. 지우는 손가락으로 굳게 닫힌 방문 하나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듯 다시 휠체어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거절이자 무시였다. 서리는 그가 가리킨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거실보다 더 심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낡은 가구 몇 개가 전부였고 창문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공간이었다. 서리는 들고 온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가방이 바닥에 닿으며 쿵 하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그녀의 심장이 추락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옷을 갈아입을 기력도 없이 서리는 침대인지 소파인지 분간이 안 되는 낡은 가구에 몸을 던졌다. 축축한 드레스가 몸에 감겨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눈을 감자 새어머니와 서연이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지금쯤 화려한 파티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불행을 발판 삼아 행복해하고 있을 것이다. 분노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감정의 끝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까지 추락한 기분. 이제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희망도 꿈도 미래도 모두 빼앗겼다. 남은 것은 오직 이 텅 빈 육신과 숨막히는 현실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낡은 집은 금방이라도 폭우에 쓸려갈 것처럼 삐걱거렸다. 서리는 웅크린 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이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막연히 기다렸다. 거실에서 지우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이어폰 너머로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오늘 도착한 신부는 한 전무의 딸이 맞습니다. 박화영 여사가 자신의 딸 대신 의붓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예상했던 대로군.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쓰레기를 이용하는 법이지. 그 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봐. 이름이 한설이라고 했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 쪽 동향은 여전히. 지훈은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흉터가 진 얼굴, 움직이지 않는 다리. 이것은 그의 연약함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아무도 이 휠체어에 앉은 무기력한 장애인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문득 닫힌 방문 쪽을 돌아보았다. 저 방 안에서 오늘 그의 아내가 된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절망, 분노, 아니면 체념 어느 쪽이든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잠시 머물다 갈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잠시 머물다갈 그림자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그의 얼어붙은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이 비극적인 만남이 지독한 복수극의 서막이자 동시에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낡고 초라한 집에서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몰린 여자의 기묘한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솔이는 낯선 방에 눅눅한 공기 속에서 눈을 떴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그쳤지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낡은 매트리스는 그녀의 등을 쑤시게 했고 온몸이 뻐근했다. 어젯밤의 절망감이 다시금 무거운 담요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삐걱거리는 천장이 이곳이 냉혹한 현실임을 상기시켰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 서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기만 한다면 자신을 이곳에 밀어넣은 새어머니와 서연이의 뜻대로 되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무너질 순 없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는 없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최소한 인간답게는 살아야 했다. 서리는 방 밖으로 나왔다. 거실의 남자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마치 어젯밤 그 자세 그대로 밤을 새운 사람처럼. 그의 주변에는 어딘지 모르게 접근하기 힘든 냉기가 흘렀다. 서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의 상태는 방보다 더 심각했다. 싱크대에는 언제 닦았는지 모를 그릇 몇 개가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기름때로 번들거렸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의 친어머니는 늘 집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 집은 주인의 마음처럼 황폐하고 버려져 있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고무장갑도 제대로 된 세제도 없었다. 그녀는 낡은 행주를 찾아 물에 적셨고 굳어버린 비누 조각을 이용해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다. 뽀드득 뽀드득.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가 조용한 집에 울려 퍼졌다. 한참 동안 청소에 몰두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뭘 하는 거지?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느새 휠체어를 돌려 부엌 입구에서 서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감정한 눈동자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청소하고 있어요. 누가 시켰나? 아니요. 서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은 깨끗해야 하니까요. 사람이 사는 곳. 지우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사고 이후 그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복수만을 위해 숨쉬는 유령이었다. 이 집은 유령의 성에 불과했다. 그런데 저 여자는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한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그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달라지는 게 없어도 그래도 해야죠. 서리는 다시 몸을 돌려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녀의 대답은 원망도 반항도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듯한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였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에 머물러 있었다. 저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돈 때문에 팔려 온 처지에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라도 한단 말인가? 동정심을 사려는 연극인가? 아니면 원래부터 저렇게 미련한 것인가? 그는 수많은 가설을 세워보았지만 묵묵히 집안을 쓸고 닦는 그녀의 작은 등에서는 어떤 계산도 읽을 수 없었던 소시야.
서리의 청소는 온종일 계속되었다. 그녀는 부엌을 시작으로 먼지 쌓인 거실 바닥을 닦고 거미줄 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낡고 해진 것들을 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들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오후가 되자 퀴퀴하던 집안의 공기가 조금은 상쾌해진 듯했다. 청소를 마친 서리는 찬장을 뒤졌다. 다행히 쌀과 된장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채소 몇 가지가 있었다. 그녀는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집에 퍼지자 비로소 이곳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작은 상에 밥과 찌개 그리고 단출한 밑반찬 하나를 차려 지훈 앞에 놓았다.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지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이 여자의 의도는 대체 뭘까? 독이라도 탄 건 아닐까? JY그룹의 회장으로 살면서 그는 온갖 종류의 썸갈, 전유의 위선과 음모를 겪어왔다. 순수한 호의만큼 위험한 것은 없었다. 서리는 그의 의심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몫인 밥그릇을 들고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그 모습에 지우는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찌개의 맛이 혀끝에 닿는 순간 지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단한 맛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정직한 맛. 하지만 그 맛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바로 그 맛과 닮아 있었다.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이후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음식들만 먹어왔다. 하지만 그 어떤 음식도 지금 이 보잘것없는 된장찌개 한 그릇이 주는 위안을 주지는 못했다. 그는 말없이 밥그릇을 비웠다. 서리는 조용히 다가와 상을 물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무겁고 차갑기만 하던 집안의 공기는 따뜻한 밥 한 끼로 인해 아주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서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깨끗해진 방은 어제보다 훨씬 아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강지훈이 구석에서 무선 이어폰을 낀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비밀스러웠지만 서리의 귀에는 몇몇 단어들이 날카롭게 박혔다. 고개쇼 그쇼. 회장 쪽에서 계속 미행이 붙고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부 첩자는 아직인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부터 확실히 잡아. 자금 세탁 루트는 박화영 그 여자를 통해 확인해봐. 한 전문은 그저 꼭두각시일 뿐이야. 서리는 숨을 죽였다. 최 회장 내부 첩자 주가 조작. 그리고 박화영 새어머니의 이름이 왜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지? 한 전무라면 분명 자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들은 단어들은 이 허름한 집의 가난한 장애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서리는 혼란스러웠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의 얼굴에 있던 흉터, 그리고 휠체어.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저 사람의 일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걸까? 서리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호기심이 싹 텄다. 그녀는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한편 통화를 마친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김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한설이는 정말로 버려진 딸이었다. 박화영은 그녀를 헐값에 팔아치우듯 이리로 보냈고 그녀의 아버지는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모든 것을 묵인했다. 그는 서리가 차려준 저녁상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행위. 그는 그런 것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어쩌면 고모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아직 돈과 권력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감상은 사치였다.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저 여자 역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탐욕스러운 눈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일이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계획을 위한 임시방편,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 지우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고요했다. 하지만 이 작은 집 안에서는 두 남녀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폭풍이 일고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작은 온기, 그리고 그 온기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과 의심. 차가운 집의 두 번째 날은 그렇게 새로운 균열과 함께 저물고 있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한설이와 강지훈 사이에는 기묘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암묵적인 규칙 속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냈다. 설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식사를 준비했다. 지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 창가나 서재로 꾸민 작은 방에서 책을 읽거나 무언가에 몰두하며 보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설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처음에 그 숨막히는 어색함 대신 조용한 동거인의 평온함 같은 것이 그들 사이에 희미하게 남아 싹트고 있었다. 그 평온은 어느 날 오후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설이가 마당에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다. 동네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와 그들의 낡은 집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한껏 치장한 박화영 여사와 한서연이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내렸다.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값비싼 장신구들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뛰어든 총천연색 이물질처럼 보였다. 설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사람들이 여긴 어쩐 일로? 좋은 의도가 아님은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박 여사는 대문도 두드리지 않은 채 성큼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다. 한설이 어디 있느냐? 서연은 코를 찡그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머, 엄마. 정말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냄새 좀 봐. 역겨워. 설이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그들 앞으로 다가섰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박 여사는 설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티셔츠에 몸빼 바지, 흙투성이가 된 손.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꼴 좀 보아라. 시집을 간 게 아니라 머슴살이를 하러 갔구나. 네가 살림에는 소질이 있는 줄 몰랐네. 아주 한여로 제격이야. 비아냥거림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설이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돌아가 주세요. 여긴 두 분이 오실 곳이 아니에요. 오실 곳이 아니라니 이 어미가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러 온 것도 죄가 되느냐. 박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그녀는 설이가 깨끗하게 정돈해 놓은 집안을 보며 혀를 찼다. 가난뱅이 살림은 아무리 쓸고 닦아봤자 티도 안 나는 법이지.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지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박 여사와 서연은 그제야 휠체어에 앉은 남자를 발견했다. 서연은 노골적으로 경멸의 시선을 보내며 설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언니, 정말 이런 남자랑 사는 거야. 얼굴에 그 흉터는 또 뭐고. 다리는 정말 못 쓰는 거 맞지? 어머, 끔찍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아. 서연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흔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참 오빠가 이번에 유럽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가방 사줬다. 곧 약혼식 날짜도 잡힐 거야. 언니는 이런 사람 붙들고
평생 여기서 썩을 텐데 불쌍해서 어떻게 자매의 불행을 확인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이곳에 온 유일한 목적이었다. 서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들을 내보내려 했지만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예전부터 늘 그랬다. 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지고 무력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던 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 순식간에 거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보잘것없는 것일수록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법이지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박 여사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서늘한 지성과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속이 비었으니까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지우는 서연의 화려한 가방으로 시선을 옮겼다. 한 전무님 사업이 요즘 어렵다고 들었는데 따님 사치품 사줄 돈은 있나 봅니다. 아니면 곧 사돈이 될 집안에서 미리 당겨 쓰시는 건가요? 성급하시군요. 그 말은 정확히 박 여사의 아픈 곳을 찔렀다. 최근 남편의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녀는 사돈 될 집안의 투자를 받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중이었다. 이 사실을 이 비렁뱅이 같은 사내가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인가.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내놈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걸려. 제가 뭘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지요. 지우는 책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는 무례함과 자신의 결핍을, 타인의 불행을 조롱하며 채우려는 천박함입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이 집의 공기가 오염되고 있으니.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박 여사와 서연의 자존심을 베었다. 그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방역에 말문이 막혔다. 저 남자는 그저 돈 없고 힘없는 장애인이 아니었던가. 어떻게 저런 눈빛과 말투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이 분을 이기지 못해 소리치려던 순간 박 여사가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노련한 악인인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저 남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더 이상 엮여서 좋을 게 없다. 우리가 더러워서 피한다. 서리 넌 이 집에서 평생 썩어봐라. 박 여사는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서연을 끌고 황급히 집을 나섰다. 잠시 후 자동차는 왔을 때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정적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서리는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나서준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거나 방관하거나 외면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자가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를 지켜주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솟구쳤다.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다시 책을 펼쳤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새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던 서리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슬픔과 무력감. 그것은 사고 이후 휠체어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저들에게 한설이라는 여자를 던져준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다. 나다. 수화기 너머의 김 실장이 긴장했다. 네, 회장님.
지금부터 내 지시를 똑똑히 들어. 박화영과 한전무, 그리고 그들이 빌붙으려는 최 회장 라인 전부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개인적인 약점, 과거 행적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다 찾아내.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지훈의 눈빛이 얼음처럼 빛났다. 구경은 끝났어.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마당에서 서리가 다시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조금 전에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작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잠시 후 서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드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테이블 위에 놓고는 조용히 나가려 했다. 잠깐, 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서리가 멈춰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앞으로 저런 사람들이 와도 기죽지 마.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여긴 내 집이고 당신은 내 사람이니까. 내 사람. 그 한마디가 서리의 마음에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아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시 동거인.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거실에서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지우는 복수를 위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듬었고 서리는 처음으로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차가운 집을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빙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박화영과 한서연이 다녀간 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강지훈의 차가운 태도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가시가 조금은 무뎌진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한서리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텃밭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고 그녀가 차려온 밥상 앞에서 짧게나마 신문 속 경제기사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서리는 그 변화가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자신을 내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던 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를 둘러싼 비밀통화 너머로 들었던 단어들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갔지만 그녀는 섣불리 묻지 않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밤마다 충직한 김 실장에게서 박화영과 최 회장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도 낮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서리의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짓밟히고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어떻게든 삶을 읽어내려는 그 모습은 배신과 음모로 얼어붙은 그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없던 이 변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운명의 밤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따라 서리는 잠을 뒤척였다. 새어머니의 비웃는 얼굴과 서연의 경멸에 찬 눈빛이 악몽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그녀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지훈의 방 그가 서재처럼 사용하는 그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었다. 안에서는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서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녀가 본 것은 불가능한 광경이었다. 방 안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휠체어에만 앉아있던 그가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그는 책상에 한 손을 위태롭게 짚고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었다. 방 한구석에 놓인 텅 빈 휠체어가 기괴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세울 수 있었어. 서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충격에 빠진 그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고 그만 발이 헛디뎌 삐걱하고 마룻바닥 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 순간 지훈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고통과 인내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이 문틈에 서 있는 서리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 그의 비밀이 산산조각 나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눈에 스친 것은 당황과 분노였다.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약한 모습과 가장 감춰야 했던 비밀을 동시에 들켜버렸다. 하지만 서리의 눈에 비친 것은 탐욕이나 계산이 아니었다. 오직 순수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겁에 질린 기색뿐이었다. 그는 차갑게 끓어오르던 분노를 억지로 누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그것은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는 턱짓으로 서리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르게 갈라져 나왔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얘기가 있겠군. 서리는 홀린 듯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우는 그녀가 바로 앞 의자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어쩌면 더 나은 길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본능적으로 판단했다. 내 이름은 강지훈이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를 JY그룹의 강 회장이라고 부르지. JY그룹.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서리의 눈이 커졌다. 말도 안 돼. 이 남자가 그 전설 속의 인물이란 말인가.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라이벌인 태성그룹 초회 회장이 꾸민 짓이었지.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다쳤고 회사 내부에 나를 배신한 첩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이곳에 숨어 있었다. 상처를 회복하고 배신자를 색출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고백은 영화 속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털어놓는 이야기의 조각들은 서리가 가졌던 모든 의문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그의 지적인 말투, 비밀스러운 통화 박화영과 한 전무에 대한 정보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지우는 마지막 조각을 꺼내놓았다. 당신의 새어머니 박화영이 당신의 이복 동생을 결혼시키려는 상대가 바로 태성그룹 최 회장의 아들이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어. 그 순간 서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왜 자신이 이곳으로 보내져야만 했는지, 왜 그들이 그토록 자신의 불행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지. 그녀의 가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 남편의 적들과 한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압도적인 진실 앞에 서리의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그 거대한 충격 속에서 가장 먼저 피어오른 감정은 두려움이나 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민과 공감이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남은 흉터를 보았다. 배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에 스쳤던 깊은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외로움과 그가 짊어진 거대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박 여사님과 최 회장이 손을 잡는다는 건 그래, 내 적과 당신의 적이 같은 놈들이라는 뜻이지.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지금 그녀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서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의 서름과 멸시, 그리고 오늘 그가 자신을 지켜주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한서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눈을 뜬 서리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지훈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 했다. 사고 이후 그에게 접근한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배신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돕겠다고 나선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것이 그저 가여운 피해자가 아니라 단단하게 재련된 보석이었음을 깨달았다. 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좋아. 그렇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가짜 아내가 아니야. 내 유일한 파트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재정립되었다. 더 이상 보호자나 동거인이 아니었다. 전략가와 동맹 스승과 제자. 지훈은 서리에게 복수 계획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의외의 장점, 즉 박화영과 한 전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해. 당신은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알고 있어. 그는 서리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 기사들을 건넸다. 이걸 읽고 분석해봐. 당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상한 점들을 내게 말해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밤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리는 지훈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팔려온 신부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을 앞둔 동맹으로서. 낡고 초라한 집은 이제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복수와 미래를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복수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하지만 이제 그 씨앗은 증오의 땅이 아닌 신뢰와 연대라는 새로운 토양 위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전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낡은 집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가 되었다. 낮에는 한서리의 스승이자 멘토, 밤에는 JY 그룹을 원격으로 지휘하는 회장. 강지훈은 두 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서리를 조련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경영이나 경제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서리에게 법률, 예술, 심리학을 가르쳤고 상류층의 화법과 몸짓 사람을 읽는 법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상대는 당신을 얕보고 있어.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무도 당신의 입에서 날카로운 분석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테니. 지훈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도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서리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의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총명해졌고 어깨를 움츠리던 습관은 사라졌다. 김 실장이 비밀리에 배달해주는 단정하고 지적인 옷들과 책, 태블릿 PC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잠재력이 강지훈이라는 최고의 조련사를 만나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다. 몇 주 후 지훈은 방역의 첫 단추를 꿰 계획을 세웠다. 무식한 정면 충돌이 아니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우아하고 치명적이었다. 문화재단을 만들 거다. 이름은 나라의 재단. 불우한 신진 예술가들을 후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거야. 지훈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름으로 최 회장과 당신의 아버지가 군침을 흘리고 있는 바로 이 땅을 사들일 거다. 그 땅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 부지였다. 최 회장과 한 전무는 그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특혜 비자금 조성이 계획되어 있었다. 우리는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나라의 아트센터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이 땅을 매입한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판이 뒤집힌 후가 될 거야. 이것이 그의 우아한 덫이었다. 그리고 그 덫의 중심에는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갖게 될 한솔이가 있었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나라의 재단은 조용하지만 인상적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다. 소리는 지훈이 연결해준 존경받는 노년의 미술평론가와 함께 다니며 문학의 인사들을 만났다. 지훈의 홍보팀이 은밀하게 흘린 정보 덕분에 몇몇 예술 전문 잡지에 그녀의 짧은 인터뷰가 실렸다. 혜성처럼 등장한 젊고 진정성 있는 후원자. 사람들은 한솔이라는 이름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가난한 장애인에게 팔려갔던 한 전무의 불행한 딸과 연결짓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주최하는 BBVIP 자선 갈라 파티. 최 회장과 박화영, 한서연이 그들의 검은 프로젝트를 위한 인맥을 쌓기 위해 반드시 참석할 자리였다. 그날 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했다. 박화영과 한서연은 물 만난 고기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뽐내며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입구가 조용히 술렁였다. 한 여자가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이나 노출이 심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가느다란 진주 목걸이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다. 요란하게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기품과 지성이 흘러넘쳤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차분한 눈빛, 곧게 편 어깨와 당당한 걸음걸이. 박화영과 서연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서연이 먼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저 여자 어딘지 모르게 한솔이랑 닮지 않았어. 쓸데없는 소리. 박화영은 코웃음을 쳤다. 그 애가 저런 자리에 어떻게 와? 지금쯤 그 냄새나는 집구석에서 밥이나 짓고 있겠지.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불안하게 그녀를 쫓고 있었다. 소리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귓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파트너 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숨겨져 있었다. 지금 당신의 10시 방향에 있는 사람이 이번 파티의 주최자인 명성건설의 이 회장이야. 그는 고흐의 그림에 관심이 많지.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소리는 지훈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이 회장에게 다가가 그의 컬렉션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며 지훈에게 배운 해박한 미술사 지식을 풀어놓았다. 그녀의 깊이 있는 대화에 이 회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운명의 순간은 그때 찾아왔다. 이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서리에게 최 회장과 박화영, 서연이 접근했다. 그들 역시 이 회장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였다. 이 회장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며 서리를 소개했다. 최 회장님, 박 여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쪽은 최근에 출범한 나라의 재단의 한솔이 이사장입니다. 아주 젊고 재능 있는 분이시죠. 나래 재단. 한솔이 이사장. 그 단어들이 천둥처럼 박화영과 서연의 귓전을 때렸다.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닮은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였다.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바로 그 한솔이. 서여연은 질투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이사장, 네가 말도 안 돼. 너 그 다리 병신이랑 사는 거 아니었어.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쩌렁쩌렁 울리는 서연의 무례한 목소리에 연 회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모두가 당황한 그 순간 서리는 지훈이 가르쳐준 대로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마저 감돌았다. 서연아, 오랜만이네. 공적인 자리에서는 예의를 지켜주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서연을 압도했다. 그리고 내 남편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너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녀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태도는 고함을 지르는 서연을 순식간에 철없고 교양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박화영은 딸의 경솔함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최 회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저 계집애가 어떻게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나타났단 말인가. 어디서 저런 돈과 배경이 생긴 거지. 적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계획에 예기치 못한 우아한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다. 서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이 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녀는 연 회장을 나와 김 실장이 대기하고 있는 소박한 국산차에 올라탔다. 채 오르자마자 그녀는 귓속에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지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잘했어 나의 파트너. 서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반격의 서막은 성공적으로 올랐다. 이제 게임은 정말로 시작되었다. 자선갈라 파티 이후 몇 주가 흘렀다. 정재계에서는 나라의 재단과 그 젊고 아름다운 이사장 한설이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그녀가 추진하는 나라의 아트센터 건립계획은 문화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최 회장과 한 전무가 노리던 외곽 공장 부지를 성공적으로 매입했다. 그들의 거대한 개발 계획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완벽하게 좌초되었다. 최 회장과 박화영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한설이에게 온갖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다. 처음에는 돈으로 회유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과거를 들먹이며 협박했다. 하지만 설이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지시 아래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협박을 차갑고 사무적으로 쳐냈다. 그들의 조급함은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 사이 강지훈의 재활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없이 완벽하게 걸을 수 있었다. 그의 몸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눈빛은 왕의 귀환을 앞둔 사자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복수의 무대는 JY그룹의 정기 주주총회로 정해졌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JY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젊은 총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회사는 임시회장 체제 아래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최대 주주 중 한 명으로 떠오른 태성그룹의 최 회장이 이사진 개편과 합병 안건을 상정하며 사실상의 적대적 M&A를 시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최 회장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승리를 예감하며 한껏 들뜬 박화영과 한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박화영은 혹시나 한설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리번거렸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꼴 좋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다. 임시회장이 단상에 올라 지루한 연설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턱을 쓰다듬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당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앞장선 사람은 한설이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앞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나란히 힘차고 당당한 걸음으로 걷고 있는 남자.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남자. 흉터 하나 없이 말끔한 얼굴. 그리고 휠체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강건한 두 다리. 강지훈이었다. 강당 전체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 회장님, 죽은 게 아니었어.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함성이 되어 강당을 뒤흔들었다. 최 회장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박화영과 한서연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우는 그 모든 소란을 뚫고 서리와 함께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임시 회장에게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잠시 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주주들이 열광했다. 지우는 손을 들어 장내를 조용히 시킨 뒤 뒤쪽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오늘 저는 제 휴가가 왜 이토록 길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영상은 지훈의 차를 덮쳤던 덤프트럭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트럭 운전사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통화의 상대방은 바로 최 회장의 신복이었다. 이어지는 자료들은 최 회장과 그 하수인들 간의 자금 거래 내역 통화 녹취록 등 그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증거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최 회장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한 뒤 JY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헐값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아주 고전적이고 추악한 방식이지요. 스크린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박화영과 한 전무의 회사, 그리고 최 회장 간의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도였다. 그리고 최 회장의 이 더러운 자금은 바로 이곳에 계신 박화영 여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 전무의 회사를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위조된 회계장부 차명 계좌로 오고 간 돈의 흐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화영이 최 회장에게 JA그룹의 내부 정보를 넘기며 합병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박화영 여사는 자신의 딸을 재벌계 시집 보내는 대가로 남편의 회사와 제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자신의 의붓딸, 제 아내 한서리를 저에게 처리하듯 떠넘겼지요. 지우는 단상 옆에 서 있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버린 그 카드가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조커가 될 줄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박화영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서리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네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해.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서연은 자신의 화려한 미래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깨닫고는 아니야, 이건 꿈이야 라고 중얼거리다 결국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조작이다를 외쳤고 박화영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서리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때였다. 강당 뒷문이 다시 열리고 김 실장의 안내를 받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 회장과 박화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초해진철 씨, 살인 교사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화영 씨 배임 및 횡령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은색 수갑이 그들의 손에 채워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악몽의 막이 내렸다. 오만했던 자들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악인들이 끌려나간 강당에서 주주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돌아온 지훈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지훈은 단상 위에서 굳건히 서서 그 모든 것을 받아냈다. 그의 권위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소란스러운 강당 한가운데서 그는 조용히 서 있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것은 함께 이겨낸 승리의 확인이었고 지켜낸 약속이었으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예고였다.
오만했던 자들의 커튼은 내렸다. 이제 그들의 무대 위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주주총회에 그 떠들썩했던 하루가 지나고 세상은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적응했다. 최 회장과 박화영은 수년에 걸친 그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는 판결을 받았고 그들의 이름은 재계의 가장 추악한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를 곱씹으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될 터였다. 한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벌가와의 약혼은 당연히 파기되었고 가문은 몰락했다. 충격으로 쓰러졌던 그녀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퇴원 후 그녀는 세간의 눈을 피해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화려했던 과거는 한낱 꿈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한솔이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파산했고 평생 쌓아온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내와 딸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설이는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나 원망의 말 대신 그저 담담히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내시라는 말만을 전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다. 강지훈은 완벽하게 JBY 그룹의 왕좌를 되찾았다. 그는 비리 임원들을 모두 숙청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여 회사를 빠르게 안정시켰다. 그의 과감하고 선명한 리더십 아래 JY그룹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역경을 이겨낸 영웅으로 칭송했다. 그리고 한설이.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숨겨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가 이끄는 나라에 재단은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문화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과 이름으로 존경받는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팔려왔던 소녀는 이제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강지훈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살았다. 낡고 퀴퀴한 냄새가 나던 그 집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하지만 그들의 아침은 언제나 소박했다. 그들은 서울의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식탁에 마주 앉아 직접 내린 커피와 간단한 빵으로 식사를 했다.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닌 동등한 인생의 파트너로서 서로의 하루 일과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건넸다. 어느 날 아침 지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설이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한설이 씨. 그가 예전처럼 그녀를 부르자 설이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린 계약으로 묶인 사이였지. 그 계약서는 이제 무효야.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까. 그의 말에 설이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설이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어.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필요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는 평생의 계약. 그의 눈빛은 지금껏 본 적 없이 진지하고 따뜻했다. 당신은 내게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줬어. 얼어붙었던 내 세상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야. 한설이 나와. 진짜 결혼해주겠어.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며칠 후 두 사람은 철거를 앞둔 그 낡은 집에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모든 살림이 빠져나간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공간에는 두 사람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설이는 처음 도착했던 날 절망에 빠져 누웠던 먼지 쌓인 방을 쓸어보았다.
지우는 그녀가 처음으로 밥을 차려주었던 부엌을 박화영에게서 그녀를 지켜주었던 거실을,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고백했던 서재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곳은 고통과 비밀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인연이 단단하게 벼려진 용광로였다. 모든 것의 진짜 시작점이었다. 이 집이 내겐 진짜 세상이었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의 내 세상. 지훈이 텅 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서리는 그의 곁에 서서 조용히 대답했다. 저에겐 세상의 끝이었는데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그 집을 뒤로하고 떠났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그들은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 위로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이었다. 지훈이 서리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흉터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함께 이겨낸 전쟁의 훈장이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달이었다. 그는 세상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내 세상이 되어줘서. 서리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당신도요. 떠오르는 태양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그들의 앞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들만이 맞이할 수 있는 단단하고 눈부신 미래가 무한히 펼쳐져 있었다. 수술실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마침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녹아내렸다.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돌아오자 차유진은 수술용 마스크를 벗었다. 마스크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레지던트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말했다. 차유진, 명진대학병원 흉부외과의 에이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신의 손이라 불렸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외과적 기술.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환자들은 그녀를 신뢰했기리 했다. 모두들 수고했어. 환자 바이탈 잘 체크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그녀는 짧게 지시하고는 수술실을 나섰다. 탕비실에서 땀에 젖은 수술복을 벗으며 그녀의 어깨가 작게 처졌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심한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4살, 이혼한 지 1년. 그녀의 삶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 병원과 환자들 뿐이었다. 한때 그녀에게도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같은 병원 신경외과의 스타 의사였던 박서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의사 부부였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그녀의 헌신을 집어삼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두 사람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갈라섰다. 그 후로 차유진은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수술실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텅 빈 병원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익숙한 이 고독감.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낡은 국산차에 시동을 걸었다. 밖에는 예고도 없이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흐릿한 도시의 불빛은 어지럽게 번져나갔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처럼. 그녀는 항상 다니던 지름길로 차를 몰았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공원 옆에 한적하고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이 시간이면 오가는 차도 거의 없어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운전하기에 좋았다. 그녀가 가파른 커브를 도는 순간이었다. 끼끼. 그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헤드라이트 불빛 앞으로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졌는지 거대한 가로수를 들이받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부서진 엔진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차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뺑소니 사고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119에 신고부터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유진은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떤 수술실에서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차를 길가에 세우고 늘 채에 구비해두던 응급 의료 키트를 챙겨들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운전석은 완전히 짓눌려 운전자는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조수석으로 달려갔다. 한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가슴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가쁜 숨.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성, 기흉 텐션, 이누모토락스. 그녀의 머릿속에 진단명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폐가 손상되어 공기가 흉강으로 새어들어가 심장과 반대쪽 폐를 압박하는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였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병원 밖에서, 그것도 이런 악천후 속에서 응급시술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환자의 생과 살을 가를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정신 차려요. 제 말 들려요. 그녀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의료키트에서 굵은 주사 바늘과 알코올 솜을 꺼냈다. 수술실에서는 강철처럼 단단했던 그녀의 손이 차가운 빗물 때문에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남자의 셔츠를 찢어 가슴을 드러냈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했다. 쇄골 아래 두 번째 늑간.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알코올 솜으로 시술 부위를 빠르게 소독했다.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망설임 없이 주사 바늘을 남자의 가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비스윅. 그녀의 귀에 흉강 안에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기적이 일어났다. 바늘을 꽂은 채 가만히 있자 남자의 가슴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그르렁거리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녀가 남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그의 목에 손수건을 감아 지혈하고 있을 때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시술을 시작하기 직전 그녀가 이미 신고를 해둔 터였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가슴에 꽂힌 주사 바늘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을 보자마자 환자의 상태와 자신이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해 전문적이고 간결하게 보고했다. 긴장성 기흉 환자입니다. 응급으로 니들 감압술 시행했어요.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수액 라인 빨리 잡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삽관 준비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침착함과 놀라운 실력에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구급차에 싣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온몸은 비에 젖어 춥고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명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애써 축소했다. 어떤 의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구급차가 붉고 푸른 경광등을 번쩍이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누구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하룻밤의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명진대학병원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며칠 전 밤 대형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 안에 드는 태하태하그룹의 권희준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병원 VIP 병동 전체는 그의 경호원들에 의해 철통같이 통제되었고 병원장은 매일 아침 그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직접 병실을 찾았다. 차유진은 그 모든 소란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애써 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일상은 다시 수술과 회진, 그리고 끝없는 논문 작업으로 채워졌다. 병원 내에 떠도는 VIP 환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자신이 빗속에서 구해낸 남자가 그 VIP 환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병원 내의 정치나 가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잊으려 했던 그 남자는 그녀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VIP 병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권희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그날 밤을 회상했다. 사고 직후에 끔찍한 고통 쏟아지는 비,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한 줄기 빛.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공포나 망설임 없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단호하고 침착하게 움직이던 한 여인의 모습을. 그분을 찾았나? 권희준이 곁에 서 있던 비서최 실장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힘과 권위는 여전했다. 네, 회장님. 찾았습니다. 최 실장이 공손하게 보고했다. 그분은 바로 이 병원의 흉부외과 소속 차유진 교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차유진 교수는 이 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박서준 교수의 전 부인입니다. 권희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박서준.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몇 번이고 자신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야망에 가득 찬 의사. 그는 자신을 구해준 여의사와 그 야심가 의사 사이에 대조적인 관계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를 만나고 싶군. 환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용히 자리를 마련해주게. 최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차유진은 신경외과와의 합동 컨퍼런스를 막 끝내고 나오는 길에 최 실장과 마주쳤다. 차유진 교수님,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태아그룹 권희준 회장. 그가 바로 그날 밤의 환자였다니. 그녀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귀찮은 감정이 밀려왔다. 부유한 환자들이 감사 인사를 핑계로 의사의 시간을 뺏는 일은 흔했다. 회진 시간이라 바쁩니다. 감사 인사는 마음만 받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최 실장은 끈질겼다. 잠깐이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아니면 안 될 중요한 용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태도에 유진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VIP 병동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병실은 병실이라기보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권희준은 실크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병약한 환자의 기색 대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을 눈짓으로 내보내고 방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앉으시죠, 차유진 선생. 유진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그날 밤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구급대원들에게 들었소. 선생의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난 현장에서 즉사했을 거라고.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복 중이시라니 다행이군요. 유진의 대답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담했다. 그녀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나 아첨 대신 오직 무관심과 약간의 귀찮음만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그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권희준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차 선생,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소.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회사와 가족 내부에 자신을 노리는 적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 내겐 아내가 필요하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차유진 선생, 나와 결혼해 주시오. 순간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머리를 다쳐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혹은 아주 질 나쁜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결혼이요? 권희준 회장님. 혹시 처방받으신 약이 너무 독한 건 아닙니까? 그녀는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저는 이혼한 여자입니다. 결혼 따위에는 이제 신물이 나요. 하물며 이런 식의 비즈니스 거래는 더더욱 사양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남자의 헛소리를 들어줄 시간이 없었다. 감사 인사는 잘 받았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제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맺고 뒤돌아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VIP 병동을 빠져나온 유진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 남자의 당돌함과 오만함에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그것을 권력에 취한 남자의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신경외과 병동 앞을 지날 때였다. 그녀의 전남편 박서준이 병원장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오며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야망과 출세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얼굴. 그를 보자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권희준의 그 황당무계한 제안이 단순히 미친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그녀의 삶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불쾌한 예감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다. 그러나 한 번 던져진 돌은 이미 그녀의 고요했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권희준은 거절에 익숙한 남자가 아니었다. 차유진의 단호한 거절은 그의 오기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 대한 그의 흥미와 결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대신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그녀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며칠 뒤 흉부외과 의국에 사람 키만한 거대한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최고급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그 화려한 꽃바구니에는 심플한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차유진 교수님의 프로페셔널리즘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누구의 선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의국은 순식간에 동료들의 부러움과 시기 어린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고 차유진은 그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난처함에 얼굴을 굳힌 채 꽃바구니를 의국 공용 공간에 놓아두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병원 홈페이지에는 태아그룹이 흉부외과 연구기금으로 거액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부의 명분은 차유진 교수의 헌신적인 의술에 감명받아였다. 그녀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 기부는 그녀가 거절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교묘한 족쇄였다. 병원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칭찬했지만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권희준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수술 스케줄에는 최고의 어시스턴트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었고 병원 행정부는 그녀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려 애썼다. 이 모든 것이 권희준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병원 측의 노골적인 아부라는 것을 유진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이 원치 않는 친절과 관심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불쾌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전남편 신경외과 과장 박서준이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과 결혼했을 당시 일밖에 모르던 재미없고 따분한 여자였던 차유진이 감히 태하그룹 권희준 회장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심과 함께 기회주의적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유진을 마주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된 염려와 오만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 씨, 들었어. 권희준 회장 말이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쪽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괜히 상처만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마치 그녀를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 속에는 정보를 캐내려는 의도와 그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유진은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나 잘해.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박서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지금 추진하는 뇌과학연구센터 프로젝트가 있는데 태아그룹의 투자가 절실하거든. 당신이 권 회장에게 내 얘기 좀 잘 해줄 수 없을까?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의 뻔뻔함에 유진은 기가 막혔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남자. 그녀와의 결혼 생활마저도 자신의 경력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던 남자. 역겹다 정말. 유진이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그런 부탁을 해. 다신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그녀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박서준과의 대화는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그리고 권희준 같은 권력자에게서 더욱 멀어져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한편 태아그룹 본사, 부회장실의 주인인 권성우는 자신의 조카 권희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권성우는 권희준의 유일한 혈육인 삼촌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자리를 가장 탐내는 적이기도 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고 이번 교통사고 역시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보고서에는 사고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권희준이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차유진이라는 이혼한 여의사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성우는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였다. 그는 차유진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보았다. 조카의 잠재적인 아내, 그것은 그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싹을 잘라야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힘을 이용해 선제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영향력은 재계를 넘어 의료계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다. 그는 즉시 명진대학병원 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과거 자신의 도움으로 병원장 자리에 오른 그는 권성훈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권성훈은 차유진 교수의 최근 유명세가 병원에 불필요한 구설을 몰고 올 수 있다며 그녀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병원 전체에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교묘하게 암시했다. 압박을 받은 병원장은 즉시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차 교수, 요즘 구설이 많더군. 매사에 각별히 조심하고 특히 VIP 환자들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도록 하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유진이 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고위험군 노인 환자의 심장 수술에 제동이 걸렸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갑자기 수술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병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수술이 미뤄지면서 그녀의 판단력과 실력에 대한 의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경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병원장실을 나온 유진의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괴짜 재벌 회장의 황당한 청혼 문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이자 성역이었던 의사로서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연구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요. KYJ 권이준이었다. 유진은 액정 화면에 뜬 그 짧은 문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그 남자가 이제 곧 닥쳐올 폭풍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권희준의 문자 메시지는 차유진의 마음에 던져진 마지막 돌멩이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꺼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존심과 과거의 상처는 그를 무시하고 혼자 싸우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경력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정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논쟁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싸움의 일부였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녀를 겨냥한 의료 과실 의혹은 병원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병원장 직속으로 편파적인 내부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장은 병원장에게 충성하는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전 남편 박서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자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교묘하게 그녀에 대한 의혹을 부풀렸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희열감이 숨겨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껄끄러운 미소만 지을 뿐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던 후배 의사들마저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순식간에 병원 내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수술실만이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 성역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고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보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과 비장한 결심을 안고 마침내 권희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VIP 병동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오시오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권희준은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유진은 차갑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다. 이야기 좀 하죠, 권희준 회장님.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연기된 수술 내부조사 위원회 병원장의 압박,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더 정확히는 당신의 적들 때문이겠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거래이자 협상이었다. 권희준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보시오. 첫째, 이건 파트너십이자 비즈니스 거래일 뿐입니다.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둘째,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사생활을 분리할 겁니다. 셋째, 이 결혼은 정해진 기간만 유지됩니다. 당신의 적들이 처리되고 제 오명이 씻겨지면 우리는 조용히 이혼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장식용 아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외과 의사로서 제 일을 할 겁니다. 당신은 제 직업적 자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조건 제시에 권희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이런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라 강인한 파트너를 원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싸움에 온 걸 환영하오, 차 선생. 아니, 이제는 권 여사라고 불러야 하나. 그렇게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권희주는 자신의 법무팀과 홍보팀에 전화 한 통을 걸었다.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태아그룹 홍보실은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권희준 회장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차유진 교수의 의술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그녀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수술이 연기된 노인 환자가 사실은 권 회장 집안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며 태아그룹 측에서는 반드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차유진 교수가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고 병원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성명서는 병원을 완벽한 궁지로 몰아넣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태아그룹 회장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유진을 옥죄던 내부 조사는 소리 소문 없이 중단되었고 연기되었던 수술도 즉시 재개되었다. 유진은 그의 힘 덕분에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결국 그의 힘에 의지해야만 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 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제는 적대적인 협상가가 아닌 비밀을 공유하는 동맹으로서였다. 권희주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숙부 권성훈의 야망과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유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병원 내의 복잡한 권력 구도와 정치 지형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장의 약점 그리고 자신의 전남편인 박서준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손이든 잡을 조종하기 쉬운 야심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권희준이 결코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내부 정보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기 시작했다. 황당한 청혼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서로의 능력과 강인함에 대한 존중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아직은 깨지기 쉬운 신뢰일지라도 차유진과 권희준의 동맹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날카로운 방역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세계에 고립된 개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었고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결합했다. 그들의 작전 본부는 여전히 명진대학병원 VIP 병동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낮에는 권희준이 재활 치료를 받는 평범한 병실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태아그룹의 미래와 한 외과의사의 명예가 걸린 치열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권희준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숙부인 권성훈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의 충실한 비서 최 실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권성훈이 세운 유령 회사들과 그의 비밀 계좌들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권성훈은 늙은 여우처럼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뭔가 부족해.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권희준은 서류 더미 위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조용히 의료 기록을 검토하던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찾은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한 그 결정적인 한 방. 그녀는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권희준이 사고 직후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의 응급수술 기록과 영상 자료가 떠 있었다. 이상해요. 당신의 초기 수술 기록입니다. 당시 응급수술을 집도한 건 제 전남편 박서준 과장이었어요. 그녀는 영상을 확대하며 설명했다. 여기 복부 CT 영상이에요. 비장 근처에 아주 미세한 혈종이 보입니다. 경험 많은 외과의사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출혈의 징후죠. 하지만 박서준 과장은 이걸 경미한 타박상으로 결론 내리고 수술을 종결했어요. 만약 그날 밤 제가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마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을 겁니다. 아주 조용하고 완벽한 사고로 위장된 죽음이었겠죠. 권희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숙부 권성우는 단순히 사고를 위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병원 내부에 자신의 하수인을 심어두고 사고에서 살아남더라도 확실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이중의 덫을 놓았던 것이다. 유진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박서준이 야망을 위해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살인에 가담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의사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전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이 남았다. 증거가 필요해. 박서준이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권성훈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권희준이 이를 갈며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해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사 가운을 다시 입었다. 병원이야말로 그녀의 전쟁터였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당시 박서준의 응급수술에 제1 어시스턴트로 참여했던 한 젊은 레지던트를 찾아냈다. 그는 실력은 있지만 융통성이 없어 선배들에게 미움을 받던 정의감 강한 의사였다. 유진은 병원 옥상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를 만났다. 처음에 그는 입을 열기를 두려워했다. 박서준 과장의 권력과 병원 내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의사야.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진실을 외면하는 건 살인에 동조하는 것과 같아. 당신의 양심에 묻고 싶어. 그날 밤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나.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레지던트는 오랫동안 고민하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분명히 출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박서준 과장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둘러 수술을 끝내버렸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수술 직후 박서준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처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했다.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간호사 중 한 명에게 비밀리에 부탁하여 박서준의 최근 재정 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서준은 최근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는데 권희준의 수술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그 모든 빚을 현금으로 한 번에 청산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돈의 출처를 밝히는 일뿐이었다. 그 임무는 권희준의 몫이었다. 그는 최 실장을 통해 박서준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을 추적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되었지만 마침내 그 끝은 권성훈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 중 하나로 이어졌다.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 완성되었다. 재계의 음모와 의료계의 비리가 하나의 거대한 악의 고리로 연결된 것이다. 유진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권희준에게 건넸다. 그들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이제 완벽한 신뢰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권희준은 증거를 손에 쥔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사냥할 시간이었다. 그는 곧 열릴 태아그룹 이사회에서 숙부인 권성훈이 자신에 대한 회장직 해임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처형대가 될 터였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어. 권희준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군. 그리고 당신은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관객이자 주인공이 될 거요. 이사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병원과 태아그룹 본사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모두가 거대한 변화를 예감했지만 그 누구도 곧 닥쳐 올 폭풍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유진과 이준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차가운 결의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전의 날 태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이사진들은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침묵 속에는 각자의 계산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권성훈 부회장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함과 여유가 넘실거렸다. 그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확신했다. 같은 시각 명진대학병원 대강당. 박서준은 수많은 군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뇌신경 치료 기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이것은 권성훈이 그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안겨준 달콤한 선물이었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고 권성훈은 위선적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조카인 권희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가 최근 겪은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권희준이 의료과실 의혹이 있는 여의사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차유진의 존재를 자신의 조카를 몰아낼 명분으로 삼았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권희준 회장의 회장직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의 편에 서기로 약속한 이사들이 지지 발언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꽝!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의 권희준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차갑고 단단한 표정의 차유진이 함께였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사자처럼 당당했고 그의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제가 좀 늦었군요, 숙부님. 제 해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권희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권성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권희준은 유진과 함께 성큼성큼 회의실 안으로 걸어들어와 권성훈의 맞은편에 섰다. 숙부님께서 제 건강과 판단력을 심히 걱정하시는 것 같으니 오늘 제가 그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드리지요. 그는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날 밤 박서준의 수술에 참여했던 젊은 레지던트의 증언 영상이었다. 그는 박서준이 어떻게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둘러 수술을 끝냈는지, 그리고 수술 직후 누구와 통화하며 처리했다고 말했는지를 똑똑히 증언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성훈은 말도 안 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권희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박서준의 도박빚 내역과 그 빚이 권성훈의 유령 회사를 통해 흘러들어온 자금으로 단번에 청산된 금융거래 기록이 떴다. 숙부님, 제 전담 의사에게 거액의 뒷돈을 대주면서까지 제 건강을 챙겨주시다니 정말 감동적이군요. 권희준이 비꼬듯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날의 복부 CT 영상이었다. 권희준은 마이크를 유진에게 넘겼다. 유진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목소리로 영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비장 근처에 보이는 이 작은 음영이 바로 내부 출혈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시 환자는 지속적인 혈압 저하와 쇼크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외과 의사라도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 출혈 부위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쳤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고의적인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병원 기자회견장. 성공에 도취해 있던 박서준의 귀에 그의 기자회견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사회 현장의 모든 상황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된 것이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 나왔다. 이사회 회의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권성우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건 모하미아 내놈이 날 제거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권성훈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권성훈은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찼다. 그의 탐욕스러운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병원의 박서준 역시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치욕을 겪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자 권희주는 다시 이사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그룹의 리더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태아그룹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왕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 모든 환호와 박수 속에서 권희준의 시선은 오직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함께 역경을 헤쳐온 동지애, 서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따뜻한 신뢰. 그들의 계약으로 시작된 동맹은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승리로 그 첫 번째 막을 내렸다. 태아그룹 이사회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다. 권성훈과 박서준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권희준 회장의 리더십 아래 태아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명진대학병원 역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했으며, 차유진 교수의 이름은 의사로서의 윤리와 명예를 지켜낸 영웅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차유진과 권희준의 계약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그들의 계약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이제 그들은 조용히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하고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때 작전본부이자 병실이었던 권희준의 저택은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운 집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음식은 최고급이었지만 두 사람은 음식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권희준이었다. 유진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더 이상 차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와 그녀 앞에 놓았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의 서명란에는 이미 권희준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약속은 지켜야지. 당신은 이제 자유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게 둬. 그의 행동은 약속을 지키려는 신사적인 태도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떠보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가두는 대신 그녀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었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이 비어있는 서명란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그것은 그녀가 이혼 후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권희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파고들었다. 만약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한다면 그건 내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될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이 한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깨달았소. 나는 더 이상 계약이나 동맹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오. 내 인생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정직함,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어. 이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오, 유진 씨. 그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냉소, 그리고 상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결혼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상처뿐인 관계로부터의 자유였다는 것을.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맑은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명확했다. 권희준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번졌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들의 새로운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며칠 뒤 권희준은 예고도 없이 명진대학병원 흉부외과 의국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준비했다는 따뜻한 점심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는 수많은 동료 의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진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여보. 그 다정한 한마디와 모습은 병원 내의 모든 가십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모두가 그들의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사고가 있었던 한적하고 구불구불한 그 길을 다시 찾았다. 이제 그 길은 더 이상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된 기적의 장소였다. 그날 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글쎄요, 아마 다른 의사가 당신을 구했겠죠. 유진이 짓궂게 대답했다.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었을 거야. 반드시 당신이어야만 했어.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해준 사랑. 예기치 않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운명 같은 사랑.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진짜 결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